68 혁명이 내세웠던 직접 행동, 참여민주주의, 또 모든 질서 권위에 대한 도전과 저항 이런 것들은 자본주의 체제의 사회 문화 전반에 대한 질적인 전환을 모색하는 사회운동을 등장시킵니다. 68혁명 이전에는 계급론에 기반했던 운동이 대세였는데요. 대한사회, 대항문화라고 하는 가치와 함께 여성운동, 대환사회운동, 생태운동, 지역운동 이런 다양한 사회운동으로 그 이후에는 확장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68혁명은 다양한 운동이 나타나는 하나의 변곡점인 셈이다. 변화는 언젠가 올 거였고 우린 그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그저 우리 스스로를 억압에서 해방시켰을 뿐이다.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고 역사도 달라지지 않았다. 깃발들은 이미 지난 전쟁에서 다 휘날렸기 때문이다. 영국 록밴드 더 후의 Want to Get Fooled Again, 다시는 속지 않겠어 라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기타리스트 피트 타운젠트가 작곡한 이 곡은 68 혁명의 유산에 대한 복합적인 심정을 담고 있는 걸 넘어서 혁명과 권력의 본질에 대한 통찰을 담고 있는 가사로 평가받습니다. 노래 가사처럼 68 혁명은 실패한 혁명에 불과한 것일까요? 68 혁명은 세상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고 5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역사 속에서 오늘의 길을 찾는 빨간 방송 붉은 오늘 48번째 에피소드 세계를 뒤흔든 1968년 제4부 68 혁명의 유산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양경규입니다. 네. 네, 오늘 비도 오고 날씨도 좀 덜 더운데 좋은 기분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이 너무 어두워요. 우리 대한민국 정서는 그 있잖아, 동지는 간대 없고 그래도 깃발은 나부끼는데 여기는 깃발도 날아가 버렸어요. 매우 어둡습니다. 시작이. 네. 더 후의 이 노래 가사가 68 혁명과 관련된 회한 비슷한 얘기를 담고 있는데 오늘 정말 이 가사처럼 68 혁명의 그 뒤는 어떻게 됐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네. 네, 오늘 어느새 4부인데요. 우리가 2부, 3부를 통해서 그간의 다른 나라의 경과를 좀 살펴봤고 지난 3부 끄트머리에서는 68 혁명의 성과라든지 성격이라든지 특징도 살펴봤는데 오늘은 68 혁명이 세계사에 미친 영향 네. 그리고 그 이후의 운동 또 한계와 평가 그리고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와 연결 지으면서 우리 운동에 미치는 영향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러면 세계사에 미친 영향부터 살펴보면서 시작해 볼까요? 네네. 일부에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었죠. 혁명은 체제 혹은 권력을 교체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인데 68 혁명은 그 자체로서 권력을 바꾸거나 권력을 쟁취한 혁명은 아니었다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혁명으로 규정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반론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나 그 자체로서 권력을 쥔 혁명은 아니었지만 68 혁명이 이후 각국에서 정치 권력의 지형을 변화시킨 것은 분명하고 그런 의미에서 68을 혁명의 범주에 넣어보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정말 그랬는지 68 혁명이 이후 정치에 미친 영향부터 살펴보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랑스의 경우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68혁명 이후 처음에는 보수 정치가 강화되는 듯 보였습니다. 68년 6월에 있었던 프랑스 총선에서 드골의 우파 연합이 완벽하게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좀 언급하고 가야 될 대목이 있는데요.
당시 드골이 이끌던 프랑스 5공화국 체제는 형식상 내각제와 대통령제를 결합한 이원 집정제였지만 드골은 그 이전의 대통령이 가졌던 권한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막강한 권한을 가졌던 그런 체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 68혁명 과정에서 줄기차게 드골의 독선적이고 권위적인 체제에 대해 학생들이 계속해서 비판했던 것은 바로 이 프랑스 5공화국 체제가 드골이라고 하는 막강한 권력 중심의 체제였기 때문에 이런 비판이 있었던 거죠. 드골은 68혁명으로 어쨌든 리더십에 타격을 입었지만 사회적 혼란을 빌미로 해서 보수파를 결집해서 총선 승리하면서 위기를 일단 극복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뭐 이렇다고 해서 드골이 완전하게 리더십을 회복했다라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매번 드골이 정치적 위기 때마다 해결했던 방식, 국민투표와 자신을 신임을 연결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그야말로 완벽하게 신임을 받기 위해서 국민투표에 붙입니다. 지방행정과 상원 개편을 위한 국민투표 이 형식을 통해서 어쨌든 신임을 받으려고 했는데 결과는 47%로 부결됩니다. 국민투표에서. 그래서 결국 드골은 자기 신임을 걸었기 때문에 사임을 하게 되는 거죠. 후임으로 이제 조르주 뽕피두 대통령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드골과 같은 정파, 같은 정치였기 때문에 그 정치적 지형이 표면적으로 변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68혁명으로 드골의 10년 집권은 무너지게 되었던 거죠. 이렇게 이제 집권 세력에게도 변화가 있었지만 야당에게도 있었습니다. 68세대의 표적이 됐던 공산당에 대해서 이제 좌파 유권자들이 신뢰를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 정치 지형에서 점점 프랑스 공산당이 소수화되기 시작하고 이를 대체하면서 올라선 것이 68혁명의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나선 트로츠키주의 정당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차츰 세력을 확장해 가면서 2000년대 초반에는 10% 내외의 지지율을 갖는 정당으로까지 성장을 하게 되죠. 68혁명 그 자체의 과제를 정치적 노선으로 수용했던 것은 프랑스 사회당이었습니다. 프랑스 사회당은 1971년 그러니까 68혁명이 지나고 나서 3년 후에 에피네에서 전당대회를 열어가지고 68혁명의 정치적 이상을 우리가 구현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68세대 활동가들을 대거 영입하고 그러면서 이제 전당대회를 치르고 그 전당대회 캐치프레이즈가 삶을 바꾸는 정치였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봤던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계급 문제에 더해서 성차별 문제, 세대 문제, 지역 문제 등을 주요한 의제로 채택하고 이걸 중심으로 앞으로 정치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프랑스 사회당은 점점 세력을 확장시켜 가고 1981년 프랑스와 미테랑을 대통령에 당선시킴으로써 이후 이 체제에서 68혁명이 내세웠던 그 이상을 어느 정도는 수용해 나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프랑스의 정치적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제가 어딘가에서 그 돌아가신 홍세화 선생님이 프랑스에 계실 때 본인은 프랑스 공산당을 지지했는데 그 자녀들은 프랑스 사회당을 지지해가지고 서로 정치적 합의가 안 됐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세대 차이가 항상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다음은 미국 얘기를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미국도 프랑스처럼 68 이후에 보수파에 의한 백래시가 비슷하게 일어납니다. 68 혁명을 거치면서 미국 사회가 아주 극심한 혼란기에 접어드니까 공화당은 법과 질서를 내세우는 한편에서 또 흑인 민권운동에 대한 남부 백인들의 위기감을 적극적으로 조성합니다. 당연히 보수층이 최대한 결집하기 시작하겠죠. 그 기반에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로버트 케네디가 암살되면서 공화당 내에 가장 보수파였던 리처드 닉슨이 신임 대통령이 됩니다. 이 닉슨은 취임 이후부터 법과 질서를 적극적으로 내세우면서 흑인 민권운동부터 반전운동까지를 또 사회운동에 대한 아주 강력한 탄압을 이어가는 거죠. 닉슨이 당시 자주 썼던 표현이 있는데요. 침묵하는 다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니들이 아무리 시끄럽게 떠들어도 사실 한줌 소수일 뿐이다. 대다수 미국인들은 침묵하고 있을 뿐이지 여전히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가치를 지지한다.
그러니까 침묵하고 있는 대다수 진짜 미국인들을 위한 정치를 나는 하겠다. 이 침묵하는 다수라는 말을 아주 입버릇처럼 했다고 하죠. 이런 방식으로 국민을 갈라치면서 사회운동을 전면적으로 탄압합니다. 시카고 7인의 재판이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재판도 사실은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영향이 아주 컸고요. 또 이 재판 과정에서 블랙팬서당의 일리노이 지부장이었던 프레디 행프턴이 암살당한 일, 또 오하이오주의 켄트 주립대의 베트남전 반대 시위에 주방위군이 발포를 해가지고 13명이나 사상자가 나온 일, 이런 것들은 모두 6.8 혁명이 가져온 백래시의 어떤 흐름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닉슨의 이러한 반6.8 혁명 보수 정치는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1974년 대통령직에서 사퇴하면서 막을 내리긴 합니다. 다만 6.8 혁명과 같은 사회적 격변에 대한 대응은 그 이후에도 보수 정치의 하나의 전략으로 또 하나의 노멀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미국은 프랑스와는 달리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지형 변화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이제 일본으로 가볼까요? 일본은 이제 전공투에 의한 투쟁이 지나가고 난 후에 그 후에도 일본의 자민당 독점 체제는 여전히 유지가 됩니다. 55년 체제가 계속 지속되는 거죠. 만년 야당 사회당의 입지 또한 변화가 없었고요. 다만 공산당은 이 시기에 보였던 개량적인 태도로 인하여 좌파 유권자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좌파 정당으로서의 지위를 위협받으면서 이후 오히려 점점 당세가 위축되게 되죠. 공산당 세계 어디나 어디에나 이때 많이 그렇죠. 어려웠나 봐요.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6.8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던 거죠. 반면 독일의 경우는 정치권이 이후 6.8 혁명이 내세웠던 이상을 수용하는 모습으로 나갑니다. 6.8 혁명 이후에 1969년부터 집권한 빌리 브란트와 사회민주당 은 더 많은 민주주의가 캐치프레이즈가 됩니다. 이미 언급했지만 사민당은 1951년에 있었던 고데스베르그 전당대회에서 소위 이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전복을 폐기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런 사민당의 노선 변경 때문에 6.8 혁명 과정에서 독일의 신좌파들에게 계속 비판의 대상이 되었지만 6.8이 끝나고 나서는 오히려 집권 후에 빌리 브란트는 의회에서 첫 발언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맹목적인 동의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결정에 참여하며 책임을 함께 지는 시민들을 필요로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기성세대에 반항하며 사회 전환을 요청하던 6.8 세대의 요구를 이렇게 수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요구를 수용하면서 선거 연령을 하향시키고 언론 및 집회 자유를 확대하고 이혼 및 임신 중절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직업교육의 투자를 확대하고 또 대학 평준화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6.8 혁명 당시 신좌파가 줄기차게 비판했던 나치즘과의 단절 문제도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해소하려는 노력을 보이게 되죠. 지금 사진에 나오고 있는데요. 나치 단절의 상징적 장면으로 알려지고 있는 1970년 빌리 브란트의 폴란드 유대인 희생 추모비 앞 무릎 사과. 바로 이런 맥락에서 6.8 혁명의 정신을 수용하고 그런 구조 속에서 나치즘과의 명확한 단절을 선언하게 됩니다. 오늘날 독일인들이 갖고 있는 과거사 반성에 기반한 한 역사의식은 사실 이런 6.8 혁명으로부터 빚어진 이 과거와의 단절에 대한 요구, 이를 수용한 빌리 브란트의 3인당 정부의 저런 태도, 이런 것들이 오늘 독일 국민들의 소위 역사의식의 바탕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종인 씨가 막 광주에서 저 비슷한 걸 흉내낸 적 있잖아요. 그렇죠. 이준석은 또 망월동 묘역을 찾아가지고 선수건을 묘비 하나하나씩을 다 닦으면서 했던 저 빌리 브란트를 흉내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흉내라는 게 사람들이 볼 때 진정성이 있구나라고 느끼면 저렇게 역사적인 장면이 되고 쇼하네라고 하면 그건 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국민들이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제 붉은 오늘 같은 우리 프로그램을 애청하시는 시청자들은 그런 딱 정치적인 쇼가 나올 때 바로 이렇게 딱 알아먹잖아요. 저게 그러니까. 어디에서 따온 거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일본하고 독일의 이 전후의 태도를 비교할 때 저 그렇죠. 사진을 많이 얘기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부럽게도 생각하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일본의 전공투 투쟁은 정치적 지형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그렇죠. 그런 역사의 자기 반성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네. 6.8혁명이 나라마다 이렇게 영향은 미쳤지만 그 영향이 나타나는 현상은 굉장히 달랐던 다르게 거죠. 보이네요. 네. 아무튼 뭐 다 거론하기는 힘들지만 올로프 팔메라는 정치인이 활동했던 스웨덴 3인당의 정책은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올로프 팔메는 교육부 장관이었던 적이 있는데요. 장관 재직 당시 학생 시위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합니다. 또 이제 주 스웨덴 북베트남 대사와 함께 반전 시위에 나설 정도로 6.8혁명 대의에 친화적이었던 사람이었어요. 이랬던 이 올로프 팔메는 1969년 총리 취임 이후에 본격적으로 6.8혁명의 정신을 수용하는 정치를 보여줍니다. 고용과 복지에서 전통적인 삼인주의 복지국가의 틀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성과 장애인, 인권 등 과거 진보 좌파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던 이런 의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요. 특히 팔메는 반제국주의와 베트남전 반대, 남아공의 아프리카 민족회의나 팔레스타인의 피에로와 같은 중동,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반독재 민주화 운동과 민족해방 운동을 적극 지원합니다. 이런 외교 노선은 당연히 누구와 충돌을 하겠습니까? 미국과 충돌을 빚죠. 그래서 미국과 1972년부터 1년간 외교 관계가 단절되기도 했어요. 우리가 보통 올로프 팔메 하면 삼인주의의 어떤 대표적인 정치인이기 때문에 뭐랄까 막 타협적이고 이랬을 거라고만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런 단호한 면도 있었던 정치인이었던 겁니다. 뭐 이외에도 사실 캐나다의 총리 피에르 토리도 최근에 그 아들이 수상을 했었는데 이제 이 아버지 얘기하는 겁니다. 피에르 토리도가 있었고 오스트리아 총리 빅토르 크라이츠키, 이탈리아 공산당 서기장 엔리코 베를링구에르, 호주 총리 고프 히틀럼, 영국 산업부 장관이었던 토니 벤, 이런 사람들이 6.8혁명의 정신을 정치에 구현하려고 노력했던 정치인이다. 이렇게 이제 추가적으로 몇 분을 더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6.8혁명이 정치 지형을 뭐 완전히 바꾸지는 못해도 또 나라마다 그 정치 노선의 변화는 분명히 가져왔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예. 뭐 의회 민주주의와 광장의 이런 정치를 결합시키려는 노력이 분명히 존재하고 나타났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하고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면 이런 운동이 사회운동이 진행되고 나면 또 젊은이들이 어떻게 하면 이 정치에 뛰어들어서 이것을 변화시킬까 이런 고민들을 할 텐데 우리 386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보여준 것처럼 그런 사람들 그런 고민을 했던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학생운동 같이 한 학생 때 한 2, 3년 운동을 한 것을 견장으로 삼아서 우르르 정치권에 몰려간 386 같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당시 이 사람들이. 70년대에 들어서면서 68세대 일부가 기존 정치권에 진출하기는 합니다. 주로 이제 사회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계열의 정당에서 활동을 하는데요. 대표적인 정치인들을 몇 명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미국 SDS의 리더였다가 그 이후에 민주당에서 하원 의원, 상원 의원을 하게 되는 톰 헤이든 의원이 있고요. 또 독일 총리를 지냈던 게르하르트 슈레더, 이 두 사람 또한 68 세대였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기존 정당 참여가 아니라 독자적인 정당을 창당하는 흐름을 형성한 사람도 있는데요. 6.8혁명이 내세웠던 반핵, 환경, 생태주의의 입장에서 녹색당 창당에 참여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다니엘 콩 벤디트는 프랑스 녹색당 창당에 참여했고요. 또 68 세대였던 오슈카 피셔도 독일 녹색당 창당에 참여하고 당 대표를 거쳐서 나중에는 3인당 슈레더 총리와 함께 연정해서 외무장관을 하기도 했죠. 이게 뭐 완전히 다르다고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우리도 있잖아요. 몇 86이세요? 우리는 뭐 16비트? 네. 우리도 그렇긴 한데 이제 우리는 우르르 몰려갔던 거고 이제 그 사람들이 사실은 또 그런 정신을 이어받아서 정치를 했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죠. 뭐 냉정하게 얘기하면.
네. 네, 앞서서 언급한 것처럼 6.8혁명이 아무래도 정치 분야에 미친 영향보다는 사회문화적인 영향이 더 컸다. 네. 우리가 앞에서 그런 언급을 했는데 그럼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더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정치 말고요. 사회문화적인 네. 부분에. 정치 외의 분야에 오히려 더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표현은 맞는 말이고요. 6.8혁명은 이후에 전혀 다른 세계의 모습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혁명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는 거겠죠. 6.8혁명은 학생들이 주도했기 때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야는 당연히 교육 분야이지 않겠습니까? 학생들이 줄기차게 학교 내의 권위적 질서, 또 자유로운 연구와 토론보다는 기성세대의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 교과 과정의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프랑스에서는 6.8혁명 이후에 11월에 대학 교육의 오리엔테이션 법이라고 하는 법이 제정이 되고 대학 개혁이 추진됩니다. 이 개혁의 결과 교수, 교직원, 학생을 대표하는 대학 운영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했고요. 또 다양한 전공 과정이 도입되었고 도서관, 기숙사 등의 시설이 개선되었습니다. 교수대 학생 비율 상향 등이 이루어졌고요. 1970년 3월에는 원래 있었던 대학 체제를 개편해서 파리의 국립대학은 13개 대학 체제로 개편되었는데요. 형식적으로는 이제 소르본느 대학, 낭테르 대학 이런 이름들이 사라졌고 파리 1대학, 2대학부터 13대학까지 이름이 개칭되는 이 결과가 이때 나타난 거죠. 무엇보다도 이 변화가 학교 당국의 일방적인 행정 처리로서 나타난 게 아니라 여러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게 좀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대학의 체제뿐만 아니라 일상도 변화했습니다. 교수와 학생,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보다 평등한 관계가 형성되었고 대표적으로 교수 식당, 학생 식당의 구분이 없어졌어요. 지금도 근데 없을까요? 지금 이런 게 있는 데가 있죠. 고등학교에도요. 교직원 이렇게 밥 먹는 테이블이 따로 있거나 이런 데가 있고 또 어떤 이제 민주화 흐름이 생기면 그런 구분이 없어지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지금도 그런데요. 어쨌든 이제 프랑스에서는 이때 이 구분이 없어졌고요. 교수들의 복장도 전형적인 이제 정장 스타일이 아니라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으로 바뀌었고 우리가 뭐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를 하고 넘어갔지만 남녀 기숙사의 상호간에 다른 성별이 방문하는 게 금지되어 있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한 네. 저항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드린 바 있는데 이 남녀 기숙사에 대한 방문 통제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화는 단지 프랑스에서만 일어난 일은 아니고 유럽과 미국 전반에서 대학을 중심으로 널리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학의 교육개혁과 대학의 문화가 이렇게 바뀌는군요.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몇 년 전까지도 기숙사에서 통금이 있었잖아요. 통금은 네. 있었죠. 네. 너무 비교되죠. 네. 다음으로는 여성의 권리가 신장되고 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길러지는 것이다 라는 이 유명한 말이 쓰여 있는 책, 즉 다시 말하면 여성의 정체성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고 사회 문화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길러진다. 거다라는 주장을 담은 시몬 드 보부아르의 책 제2의 성이 나온 것이 1949년입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책은 20세기 페미니즘 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연 책으로 평가되지만 이 주장이 하나의 현실로서 대중화된 것은 6.8혁명을 만나면서부터입니다. 그 전까지는 어쨌든 지식인과 일부 여성 운동가에게 국한되는 경향이 있었던 거죠. 이 제2의 성이 주장했던 것이. 그래서 이제 1960년대에 들어와서 여성 운동은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슬로건을 통해서 개인적이거나 가정 내의 문제로 여겨졌던 여성 문제를 정치적 사회적 주제로 공론화하면서 한 발 더 나가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게 구체적이고 대중적인 행동의 운동으로서의 공간은 취약했던 거죠. 그러다가 6.8혁명을 만나면서 여성운동의 이념, 기반이 급격하게 확장이 됩니다. 기존 질서에 대한 거부, 반권위주의, 가부장제 거부, 욕망의 해방을 내세운 6.8혁명은 여성 차별이라고 하는 게 결국 사회 정치적 차원의 문제였다는 그동안의 담론을
현실의 공간으로 가져오게 되고 현실의 운동으로 갖고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평등을 위한 구체적인 의제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여성들을 성적 억압의 굴레로부터도 해방을 시키게 되죠. 여성의 자녀의 이름에 자신의 이름을 부여할 수 있게도 되고 또 아버지에게만 양육권이 인정되던 것이 이제 어머니에게도 양육권이 인정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모든 민법 체계의 부권 위선 남녀의 위계 질서가 남성 중심으로 되어 있던 이 법 체계도 민법 체계도 전면적으로 수정이 되게 됩니다. 네, 무엇보다도 낙태 그리고 피임과 관련된 문제가 가장 뜨거웠다고 합니다. 내 배는 내 것이다. 내 배는 내 거요. 이게 되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되게 그렇죠. 어떤 뼈를 때리고 힘 있는 구호더라고요. 이 구호를 주창한 여성들의 낙태권 운동 은 매우 큰 진전을 이뤄냅니다. 1920년 형법으로 낙태를 금지했던 프랑스였는데요. 비렐름 황제 시대 이래 낙태 금지가 유지되어 온 독일에서는 또 당시 매년 100만 건의 낙태 수술이 시행되고 있었지만 여성의 권리는 무시되고 있었는데요. 어마어마하네요. 100만 건은 정말 네.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런 현실에서 68혁명의 흐름 속에서 시작된 낙태권 운동은 광범위한 여성의 대중적 지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에 참여하는 유명인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1972년 4월 작가 시몬드 드 보부아르 제2의 성 만다린 이런 걸 이제 쓴 분이죠. 또 마르그리트 듀라스 그 유명한 영화 연인 네 원작자죠. 양가휘 나온 프랑스와 사강 슬픔이 안녕. 네, 브람스를 좋아하시나요? 네. 네. 그리고 영화배우 카트린 드네브, 쉘브리의 우산 인도차이나 네, 이런 이름만 들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는 유명 인사들이 343명이나 스스로 자신의 낙태 경험을 고백합니다. 피임과 낙태 시술의 자유를 주장하는 선언이 이러면서 나오는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이런 흐름은 서유럽 전체 국가로 확대되어 나갑니다. 얼마나 당시 분위기가 그렇죠. 뭔가 이렇게 막 급진적으로 변화하는 이런 분위기였겠어요. 지금은 뭐 우리가 네. 이렇게 그냥 얘기하지만 당시에는 이 자체가 혁명이죠, 사실. 나도 낙태한 적 있다 그러면 처음에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낙태 당연히 이런 권한을 갖는 건 당연하지만 왜 피임 운동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낙태는 출산과 맞먹을 정도로 여성에게 고통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피임은 범죄예요. 여기는 예를 들면 전통적으로 종교적 흐름을 쭉 이어온 나라들이고 특히 서유럽의 구조라는 게 종교적으로 피임은 범죄죠. 그러니까 그걸 먼저 했어야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미 생긴 생명 그럴 수 있는 없애는 분위기가 것보다 아니었다는 거죠. 왜라는 개념을 떠나서 그만큼 낙태든 피임이든 너무나 여성들이 핍박받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제 이런 뭐 유명인들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이제 이 여성 대중들이 참여한 운동의 결과 프랑스에서는 1975년에 임시로 일단 5년간 임신 10주 내 낙태가 허용되었고요. 그 다음에 1979년에 영구적으로 합법화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12주, 14주로 그 기간도 확대되었습니다. 또 독일은 1976년도에 법을 개정해서 낙태를 허용하고요. 피임의 경우에는 프랑스의 경우 69년 이후 피임약의 시중 구매가 가능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거 아직도 안 되죠. 74년 이후에는 미성년자들이 피임약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고요. 우리나라 당연히 안 됩니다. 피임약의 의료보험 적용 등이 시행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안 됩니다. 네. 그뿐 아니었고 결혼에 대한 관점이 바뀝니다. 독신 가구의 구성이 많아지고 홀부모를 위한 타가서 설립운동이 이때 나타납니다. 또 가정폭력 희생자를 위한 여성의 집 건설 운동도 시작됩니다. 이런 일련의 흐름에 대해 당연히 남성들과 기성세대는 반대하고 저항하는 흐름이 있었지만 이렇게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가 변화하기 시작한 거고요. 역시 이런 흐름도 한 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유럽 대륙에 전반적으로 퍼져나갔다. 네. 이런 거 듣다 보면 참 우리나라가 너무 더디다.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50년의 차이가 더 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때 등장한 여성 운동을 우리가 레디컬 페미니즘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68혁명 이전에 이런 그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었던 자유주의 페미니즘이나 뭐 마르크스 페미니즘하고 대별되는 뚜렷한 특징과 새로운 흐름이 나타날 텐데요. 앞으로 요거를 좀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보고 그거는 뭐 사부로 안 끝날 것 같은데 다음을 기약하기로 하고 좀 이어가 볼까요? 언젠가 페미니즘의 역사도 한번 붉은 오늘이 다루었으면 좋겠는데 이거 좀 실력이 안 돼가지고 누가 이런 걸 잘 좀 정리해서 같이 방송을 한번 했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다음을 기약해 보죠. 네. 그 68혁명은 이런 뭐 영향뿐만이 아니고 지식인 사회 그리고 현대 철학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68혁명 이전에 서구 철학의 큰 주류를 이루었던 칸트와 헤겔 중심의 소위 이성과 합리성을 기반으로 한 철학, 이 철학은 68혁명 이후 새로운 흐름을 형성하게 됩니다. 물론 68 전에도 그런 흐름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죠. 없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68 이후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일컫는 철학사조가 분명하게 이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68 이전에도 프로이트, 니체의 전통을 수용하면서 탈이성과 위계와 권위에 대한 거부를 기반으로 한 인간과 사회에 대한 새로운 사유를 고민했던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 한번 소개를 드렸죠. 이 학파가 이제 중심으로 해서 그런 흐름을 만들어 오기는 했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들이 68혁명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거꾸로 보면 그렇게 영향을 미쳤지만 다시 68혁명으로부터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또 거꾸로 영향을 받게 받죠. 됩니다. 네. 예. 68혁명 초기에는 영향을 주기도 했지만 이 혁명이 급진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일군의 프랑크푸르트 학파 출신의 철학자들, 뭐 예를 들면 아주 유명한 테오도르 아도르노나 위르겐 하버마스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68혁명과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경향도 있었죠. 그런데 오히려 68혁명이 지나고 나서 이들을 잇는 제2세대들은 오히려 68혁명에 영향을 받고 그걸 가지고 이제 소위 후기 구조주의 이론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지식인 사회와 철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이제 방금 말씀하신 긍정적인 흐름도 있었던 반면에 이 부문에도 백래시라는 현상은 있었죠. 어김없이 언제나 찾아옵니다. 존재하죠. 백내시는. 베르나르 앙리 레비로 대표되는 프랑스의 신철학자 그룹이 바로 그 주인공들인데요. 이들은 주로 알티세르 밑에서 수학하면서 마오주의의 영향을 받은 혁명적 사회주의를 통해서 프랑스 사회를 변혁할 가능성을 원래는 탐구했던 사람들인데 그 이후에는 마르크스주의를 전체주의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되었고요. 또 드골을 옹호하게 되었고 냉전 자유주의자 우파 비슷한 포지션으로 전향을 한 사람도 상당히 있었어요. 베르나르 레비는 이슬람이 서구 문명에 대한 가장 강력한 위협이라고 주장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으로 중동을 계몽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완전히 우익 포지션으로 자리를 잡은 거죠. 이 사람의 시작은 그렇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 밖에도 우리가 잘 아는 안토니오 네그리로 대표되는 자율주의 정치 철학도 68혁명을 거쳐서 태동하게 됩니다. 68혁명 당시에 학생과 시민들이 공산당이나 노동조합과는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운동의 역동성을 보면서 조직이나 전위당에 의한 지도가 아니라 인민의 자발성에 의한 혁명, 바로 다중을 중심에 놓는 자율주의 흐름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론적인 확장과 함께 지식인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새로운 흐름을 만든 계기도 만들어졌는데요. 68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의 가능성이 열리는 것을 일부 지식인들이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동안에 연구실에 머물렀던 이론을 운동 영역으로 실천의 영역으로 갖고 나와서 노동운동, 성소수자 인권운동, 또 환경운동이나 생태운동, 여성운동 등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실천하는 지식인이 되는 겁니다. 지식인의 사회 참여라고 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 거죠. 네. 네.
다음으로 하나 더 할게요. 노동에 미친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운동과 노동권에 네. 대해 미친 영향인데요. 68혁명의 결합 정도에 따라서 노동운동이 적극 결합한 데와 아닌 데가 있었다고 그렇죠. 했잖아요. 네네. 그렇긴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체적으로 공통적인 변화는 나타납니다. 뭐 적극 결합했건 안 했건. 우선 6.8이 끝난 다음엔 정부가 야 이거 잘못하면 뭐 큰일 나겠다 싶어서 먼저 나서서 적극적으로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고 노조활동의 자유 등의 조치를 네. 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노동조합들은 노동운동은 이제 종래의 경제적 요구에 더해서 사회적인 요구를 결합해가기 시작하고 사회운동적인 노동운동을 지향하기 시작합니다. 기업 내에서는 6.8혁명이 내세웠던 자율과 자치의 정신을 받아서 노동자 대표의 경영 참여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었고 이런 요구들이 유럽의 나라들에서 이제 하나둘씩 소위 뭐 공동결정법 뭐 이런 이름의 형식으로 하나둘씩 법제화가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큰 변화는 어쨌든 이 투쟁이 지나고 나서 6.8이 지나고 나서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까지 유럽 전역의 대부분의 노동운동이 총파업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벌여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세게 싸우는 걸 보고 우리도 한번 뭐 이런 자신감이 생겼겠죠. 독일에서는 정부와 노동운동 상층 간의 협조주의에 반발해서 1969년 가을 소위 뜨거운 가을이라고 불리는 독일의 1969년 가을 총파업이 벌어졌습니다. 독일 노동운동은 이후 지속적으로 공장 내 자치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전개했고 그래서 이제 그 결과로 1976년에 신공동결정법이라고 하는 법의 제정을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6.8혁명과 처음부터 끈끈하게 결합했던 이탈리아 노동운동도 1969년 붉은 겨울 파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그 파업을 붉은 겨울 파업이라고 불렀는데요. 그래서 1970년대 초반까지 지속적으로 파업 투쟁을 전개했고 영국도 6.8혁명 이후 1974년까지 그 어느 시기보다도 활발하게 노동자의 파업 투쟁이 전개되었습니다. 각 나라별로 노동운동의 6.8혁명 결합도의 차이가 있었지만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서 6.8의 유산은 노동운동에 이렇게 스며들고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은 조금 달랐어요. 6.8혁명 이제 그러니까 전공투 투쟁과 일정하게 거리를 두었던 일본의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노동운동은 그 이후에 아주 급격하게 체제 내화됩니다. 안보투쟁에 실패하고 또 전공투 이후에 나타난 급진화된 무장투쟁에 영향을 받았고요. 또 패전 후에 새롭게 물적 토대를 쌓은 일본 자본주의 체제가 일본 노동운동의 조합주의적 경향을 강화시켰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소위 이제 춘투라고 하는 이게 이제 봄에 하는 임금 인상 투쟁이잖아요. 그렇죠. 이 경제 투쟁이 정착하기 시작한 게 바로 이때부터였어요. 그러니까 가장 급진적이었던 일본 노동운동은 경제적인 영역으로 자신의 역량을 한정시키면서 6.8혁명 이후에 오히려 거꾸로 가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역시 노동운동도 나라마다 다른 흐름이 있는데 뭐 아무튼 이 지금 청취자분들도 우리 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6.8혁명이 권력은 잡지 못했어도 결국 이렇게 많은 변화를 이룬 혁명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겠구나라는 걸 다 같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때 뭐 했더라 이런 생각을 그렇죠. 끊임없이 하게 되네요. 독재자 밑에 있었죠. 그러니까 정치 권력의 변화, 학교 교육, 뭐 성차별, 노동운동, 뭐 지식인 사회 참여 등등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가 남았습니다. 바로 문화예술 영역인데요. 네, 중요하죠. 네, 6.8혁명 기간 내내 학생들은 자신들의 운동 성격을 이렇게 규정하잖아요. 부르주아 혁명은 법률적이었으며 프롤라타리아 혁명은 경제적이었다. 그런데 우리의 혁명은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혁명이어야 한다. 뭐 바로 이런 측면에서 앞에 이제 사회 문화적인 현상들도 많이 얘기했지만 문화 예술의 영역에도 이러저러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6.8혁명은 삶의 즐거움과 다양성의 확대, 개성에 대한 존중,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대한문화 혹은 반문화라는 이름으로 이제 새로운 문화 예술의 영역을 자리 잡게 하는데요. 6.8 세대는 당시까지만 해도 비주류 음악이었던 비트나 락, 그리고 아프리카 음악 이런 데 열광하면서 이것들을 다 주류 음악으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음악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이제 변화들도 나타내고 또
욕망의 만끽이라는 측면에서 마약을 복용하고 프리섹스를 통해 성적 근기를 과감하게 탈피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이제 욕망에 대한 제한 없는 행위와 사회의 기존 관습과 질서에 대한 저항 이런 것들을 쭉 밀고 나가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 뭉뚱그려서 소위 히피 문화다 또 히피 세대다라고 하는 그런 세대 혹은 문화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이제 문화적 예술적 네. 분야의 변동들이 나타나기 우리도 시작합니다. 영향을 받았죠. 히피. 그런데 그럼요. 예. 외형만 받고 정신을 제대로 그렇죠. 갖고 그래서 오지 이제 우리도 못했기 때문에 70년대 무슨 장발 뭐, 네. 뭐 약간 그런 네. 것들의 영향을 받았죠. 네. 골라서 다시 태어나라고 하면 저는 저대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가세요. 주거 문화의 한 형태가 뭐 등장하기도 했어요. 일종의 이제 꼬민 같은 형태를 꿈꾸면서 주거 공동체를 사람들이 만들기 시작합니다. 1978년에 독일에서는 8만 명의 청년들이 1만 개의 주거 공동체를 건설했다. 그러니까 이제 8명 정도가 하나의 공동체를 평균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국, 영화, 미술 등에서도 자유로운 상상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실험들이 나타나는데요. 특히 그동안 영국이나 오페라, 클래식 음악 같은 것들은 이른바 이제 고급 문화에 속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반감 속에서 대중 친화적인 민족 문화 전통이 모색되기 시작한 게 바로 이때부터 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문화예술 분야의 변화는 문화예술 그 자체의 영역에만 머물지 않고 인간의 삶과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면서 일상에서의 변화, 일상에서의 혁명을 만드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뭐 우리도 비슷한 경험은 있긴 한데 뭐 젊은이들이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기성문화, 기성세에 대한 반감 이런 게 기본을 이루고 있는데 이때 68 세대들이 자신들이 당면했던 그런 여러 제반 조건에 대한 뭐 반감이랄까 자본주의 물신화가 빚어낸 그런 왜곡된 소비 사회에 대한 반감 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자기 욕망 그 욕망에 충실한 해방감이랄까 기존의 억압적인 정치 체제에 대한 반란 뭐 이런 것들이 다 겹치면서 68 세대가 특유의 문화를 만들어 낸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일부에서 68혁명을 이제 68혁명의 영향을 받은 문학과 예술을 한번 살펴보자. 그랬는데 이제 오늘이 4부니까 오늘 꼭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청취자들이 아 이건 나도 한번 봐야 되겠다. 혹은 나 이거 봤는데 이렇게 좀 꼽아볼 만한 작품들을 한번 언급해 보가죠. 68을 이해하는 데 좀 필요한 근데 워낙에 많아서 각 부문별로 한두 개 정도 소개밖에 못 네. 드릴 것 같습니다. 일단 음악 분야면 젊은 세대의 불만과 열정, 자유, 평등, 반항과 그대로 들어맞았던 음악이 락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락은 단순한 음악의 장르 이상으로 68혁명을 대변하는 문화적 코드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락 그러면 저항 딱 떠오르죠. 그래서 이를 대표했던 락 그룹이 1962년에 결성되어서 쭉 활동해왔던 롤링스톤스라고 하는 그룹이었죠. 예. 그러니까 보컬이자 프론트맨이었던 믹 제거는 당시 젊은이들의 이제 아이콘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이 음악을 한번 소개는 했죠. 일부 프롤로그에서 소개했던 스트리트 파이팅 맨. 예. 네. 또는 뭐 I can't get no satisfaction, painted black, sympathy for the devil 등은 68혁명의 메시지를 그대로 담고 있는 노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사람으로 이제 비틀즈를 꼽을 수 있죠. 네. 68혁명의 과정에서 68세대에게 어필하는 노래들을 많이 남기는데요. 초기에는 급진적이고 과격한 행동을 보이는 이 68의 흐름에 대해서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지만 점차적으로 68혁명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게 되죠. 레볼루션 1이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곡이고 또 여러분들이 아는 비틀즈 해체 이후에 존 레논이 솔로로 부른 노래가 있는데요. Power to the People. 네. 네. 유명하죠. 네. 네. 이런 것들도 이제 68의 의미를 그대로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비틀즈는 뭐 본인들이 어떻든지 간에 저항의 상징이 돼서 특히 동구권 같은 경우에 서방의 이 비틀즈 음악이 유행을 하게 되고 이 자체가 저항이 되는 거예요. 동구권에서 벌어진 민주화 투쟁에서 Hey Jude, Hey Jude 하는 노래 있죠. Hey 이 Jude 노래가 왜 시위대가 상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틀즈의 노래이니까 그런 거죠. 네.
네. 비틀즈의 노래를 한다는 거 뭐 북한에서 남한 노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반체제니까 네. 말하자면 약간 뭐 그런 의미도 있는 거 아니겠나 싶은데 어쨌든 68의 대표적인 그룹 중에 하나였던 비틀즈의 헤이 주드는 동구권에서는 시위대의 노래가 되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 저작권 문제가 없다면 이쯤 해가지고 노래도 한 두 곡씩 들어가면서 하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이 각자 네. 감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는 영화. 아무래도 이제 가장 격렬한 양상으로 진행되었던 곳이 프랑스다 보니까 프랑스 영화부터 얘기를 해보면 좋겠는데요. 베르나르도 베르톨리치 감독이 만든 2003년 몽상가들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1968년 5월에 파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68혁명의 한가운데 있던 젊은이들의 인식과 행동 방식을 가늠할 수 있는 영화인데 요즘 사람들의 눈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은 영화이기는 하는데 이거 봐도 나 진짜 잘 이해가 안 간다. 네. 왜 저래? 막 이런. 네. 그래도 한번 볼만합니다. 예. 장릭 고다르 유명한 감독이죠. 아네스 바르다 감독은 주제와 미학 모두에서 68혁명 당시의 사회 분위기에 많은 영향을 받은 작품을 내놓았는데요. 독일 적군파 그 중에서도 안드레아스 바더와 율리케 마인호프의 이야기를 아주 정면에서 다룬 올리 에델 감독의 바더 마인호프 충격적인 영화였는데요. 저한테는 이 영화도 이런 독일 영화도 있고요. 또 전공투 투쟁을 정면으로 다루거나 아니면 이제 후일담 형식으로 아니면 은유적으로 표현한 일본 영화들도 꽤 있어요. 하나만 소개를 시켜드리면 타카타 이사오라고 하는 감독은 일본 애니메이션을 조금만 아는 사람은 다 이름을 들어본 유명하죠. 네. 반딧불의 묘, 추억은 오모이데 뽀로뽀로, 추억은 방울방울. 네네. 네, 그리고 폼포코 너구리 대작전 이런 것들을 만든 감독인데요. 자본주의 체제가 강요하는 개발 지상주의로부터 소외되는 지역운동과 환경 생태운동의 이상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연대를 은유적으로 묘사한 작품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폼포코 너구리 대작전이. 네. 이것을 이제 뭐 아무튼 너구리가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뭐 그저 그런 동물 애니메이션으로 가볍게 볼 영화는 아닌 것 같다. 자꾸 라면 너구리만 떠올라가지고. 너구리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이탈리아 영화로는 붉은 여단의 알도 모로 총리 납치 살해 사건을 다룬 마르코 벨로키오 감독의 굿모닝 나잇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예술적으로도 평가를 받은 작품이고 베니스 영화제에서 각본상도 수상했어요. 네. 지금 이제 청취자분들이 이제 확인을 못했지만 너 다 본 거야? 뭐 이렇게 질문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다 저는 다 보긴 했습니다. 다 보신 거죠. 근데 사실 네. 지금 나경채 국장이 소개한 영화들은 웬만하면 다 보셨을 거예요. 워낙 유명한 영화들이. 웬만하면 다 보는데 아까 몽상가들처럼 아. 보다가 끝까지 못 보고 빨리 감기나 뭐 이런 것들도 있지요, 사실. 그래서 의도치 않게 자주 본 사람들도 여러 번 본 사람들도 네. 네, 맞아요. 잠들어서 깨보면 처음이고. 내친김에 자, 제가 미국 영화도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네. 이제 흔히 미국 영화에서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까지를 뉴 헐리우드 혹은 뉴 시네마라고 하는 그런 뉴 웨이브 시대, 시네마 그렇죠. 시대라고 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종래의 내용과 양식을 뛰어넘어서 60년대의 반전운동과 히피 문화로 대표되는 젊은이들의 소외 그리고 사회적 모순과 부조리를 다룬 일련의 영화들이 이때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영화의 시발점으로 꼽는 영화가 아서 펜이 감독하고 워렌 비티, 페이 더너웨이가 주연으로 나온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네. 이게 사실은 원제는 유명하죠. 우리가 이걸 제목을 꽤 잘 붙이긴 했어요. 꽤 잘 붙이긴 했는데 이게 원래 보니 앤 클라이드입니다. 저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원제는 보니 앤 클라이드인데요. 보니와 클라이드라는 사람을 이제 이름을 딴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라고 한 거죠. 이게 이제 어쨌든 이런 소위 뉴 시네마의 시초가 되는 영화다 이렇게 보통 평가들을 하고요. 또 하나는 데니스 호퍼가 감독을 하고 잭 니콜슨, 피터 폰다가 주연을 맡은 마리화나를 파는 두 젊은이의 반항을 로드무비 형식으로 다룬 영화가 있어요. 이지 라이더라고. 이게 이제 대표적인 소위 할리우드의 뉴 웨이브 시네마의 대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외에도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영화라면 존 슐레진저 감독의 미드나잇 카우보이,
그리고 뭐 심지어 예를 들면 더스틴 호프만이 나온 졸업도 당시 이런 이제 68 세대의 젊은이들의 인식, 고민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범주의 영화로 꼽기도 하죠. 네. 다 듣고 보니까 그때 이거를 나는 어떤 감성으로 봤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럴 수 있죠. 그 영화 얘기는 뭐 하여간 일주일짜리인데요. 네. 요 정도에서 한번 더 하면 멈추고, 재밌을 텐데. 네. 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영화를 보면서 감상 후에 감상을 함께 나누고 이런 시간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문학 작품이 또 상당히 많을 텐데 그렇죠. 시간상 상당히, 좀 상당히 걸러서 많아서 다 얘기는 못 하고요. 그냥 한두 편 뭐 소설을 소개하는 것으로 문학에서 68혁명은 68혁명 자체를 주제로 하기도 하고 주요한 배경으로 삼기도 하고 뭐 그래서 이제 하나둘이 아닌데요. 그냥 소설 몇 편 소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하루키의 노르웨이의 숲. 우리 한글로 번역할 때는 상실의 시대로 시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제 원제는 노르웨이 숲인데요. 이게 이제 전공투 시대를 건너가는 일본 젊은이들의 인식이 그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공투 투쟁이 배경에 있기 때문에 일본 젊은이들이 그것을 바라보는 인식이 거기 녹아 있고 파스칼 메르시어라고 하는 뭐 영화로들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리스본행 야간 열차. 이건 이제 포르투갈의 민주화 투쟁을 배경으로 한 소설입니다. 이제 영화로 나온 거 보셨어요? 봤는데요. 이 영화는 한 3분의 1까지는 참고 봐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네. 참고 봐야 됩니다. 뒤에는 재밌어요. 네. 공산주의 체제라는 전체주의적 질서에 저항하며 인간의 자유의지와 욕망에 천착했던 체코 출신의 소설가 밀란 쿤데라. 우리가 이제 이 작가의 작품에 이제 68이 배경에 나오는 게 바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그리고 누구나 집에 한 권씩은 그렇죠. 꽂혀 있었던. 그다음에 체코 공산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을 담았던 농담 트로츠키 만세 이걸로 이제 유명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그다음에 이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은 소위 이제 프라하의 봄을 배경으로 했던 그렇죠. 소설이기도 키치가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키치 네. 어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 예. 나오는. 네. 나중에 같이 한번 얘기해 봅시다. 네. 이건 먼저 소개드린 거고요. 저는 이제 한번 봤으면 하는 소설도 있는데요. 2019년 공쿠르상을 받은 프랑스 작가 장폴 디부아가 쓴 프랑스적인 삶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소설에 나온 것은 2005년인데요. 68혁명 당시 프랑스 청년들의 자유분방한 삶. 혁명의 과정에 참여는 하지만 여전히 소외를 극복하지 못하는 젊은이. 그리고 드골이 국민투표에서 패배했다는 소식을 뉴스로 들으면서 바로 식탁으로 꼬꾸라지는 아버지. 그 아버지 세대의 절망. 드골이 충격받아서 그런 거예요. 네.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건데요. 그 폭풍의 시절에서 가족 안에서 좌와 우가 부딪히고 세대와 세대가 갈등을 일으키는 모습들이 살아있는 소설이기도 합니다. 우리한테는 공감이 굉장히 큰. 네, 그뿐만 아니고 이제 이 소설이죠. 소설은 또 되게 뭐라 그럴까? 성, 섹스 뭐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대단히 개방적이었던 젊은이들의 모습이 또 이 안에도 살아있는 소설이어서 기회가 되시면 68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고요. 시그리드 누네즈라고 하는 미국 소설가의 그 부류의 마지막 존재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제가 꽤 감명 깊게 읽은 책인데요. 미국의 뜨거웠던 68혁명의 한가운데에서 대학 1학년을 시작하는 두 여성의 이야기. 68혁명에 품었던 그러니까 대학 1학년 때 운동권이었다가 죽을 때까지 운동권이 되는 한 여성과 그 이후에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한 여성.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여성이 화자로 나와서 자기 친구의 삶을 보면서 쓰는 소설인데요. 이 친구가 평생을 그렇게 사는 친구를 호칭한 게 바로 그 부류의 마지막 존재입니다. 제가 써드릴게요 나중에. 그러니까 바로 오늘 이 땅에서도 여전히 그 부류의 마지막 존재로 살고 있는 이영선, 나경채 두 분께 존경을 표하면서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죠. 인생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속단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요즘 이렇게 정권 교체가 되면 그 부류의 마지막 존재가 따로 있고 그 부류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걸 보면 그러면서 제가 또 최근에도 이 소설 생각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싶은 소설이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붉은 오늘 양경규, 나경채, 이영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오늘의 길을 찾습니다. 붉은 오늘. 네, 돌아왔습니다. 네, 쉬는 시간 전에 음악, 영화, 문학 굉장히 많은 작품을 언급했는데 한 번씩 챙겨서 우리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6.8혁명이 미친 영향을 살펴봤는데 이런 것들이 이런 변화들이 저절로 이루어지진 않았을 거고 네. 이 이후에 또 이것을 이어간 운동의 흐름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그렇죠. 텐데 우리는 그 이후의 운동을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위에서 말한 6.8혁명이 가져온 변화, 이제 이것들은 이제 모두 이어진 그 이후에 사회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6.8혁명이 내세웠던 직접 행동, 참여 민주주의, 또 모든 질서 권위에 대한 도전과 저항, 이런 것들은 자본주의 체제의 사회 문화 전반에 대한 질적인 전환을 모색하는 사회 운동을 등장시킵니다. 6.8혁명 이전에는 계급론에 기반했던 운동이 대세였는데요. 이 대한사회, 대항문화라고 하는 가치와 함께 여성운동, 대환사회운동, 생태운동, 지역운동, 이런 다양한 사회운동으로 그 이후에는 확장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6.8혁명은 다양한 운동이 나타나는 하나의 변곡점인 셈이다. 또 종래 계급 문제로만 설명할 수 없었던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 물신화된 소비사회와 개인에 대한 억압, 환경 생태의 파괴, 소수자에 대한 억압 등을 극복하기 위한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 또 이 운동들은 하나같이 하나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6.8혁명의 정신을 공유하면서 교차하고 연대하는 운동으로 확장되기도 하는데요. 세대와 계급이 만나고 여성운동과 지역운동이 만나고 지역운동과 생태운동이 또 노동운동이 공동체운동과 만나면서 이 운동의 의미가 더욱 확장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사회운동이 꽃을 피우기도 하지만 한계도 있었습니다. 이 사회운동들이 6.8혁명의 정신과 이상을 계승했다고는 하지만 어떤 운동도 6.8혁명이 견지했던 기존의 사회 질서에 대한 전면적인 사회적 구상으로 나가지는 못했죠. 또 6.8이 가졌던 이상사회에 대한 강렬한 그 역동적인 에너지, 이런 것들은 이제 기존의 질서하고 일정하게 타협하면서 점진적인 체제 내에 개량운동의 성격으로 가는 경향도 있었던 거죠. 6.8혁명이 내걸었던 조직 없는 운동의 역동성도 이후 사회운동은 충분히 승계하지 못했고 또 그렇다고 이후에 사회운동이 성취했던 성과들을 모두 별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런 측면의 한계는 있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을 하지 말고 더 급진적인 방식으로 6.8혁명을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운동이 등장하는데요. 이들에게는 이제 부분적인 수용이나 타협이나 부분적인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타협이나 기만에 불과하고 그렇기 때문에 직접 총칼을 들고 테러를 하더라도 무장혁명으로 체제를 전복해야 된다라는 흐름이 형성되게 되죠. 대표적인 그룹으로 이제 독일 정권파, 이탈리아의 붉은 여단, 일본 적군파 그리고 미국의 일기예보자 그룹 이런 그룹들이 바로 이제 이런 운동들을 하게 되죠. 이들은 여전히 아직도 6.8혁명을 했지만 아직도 기생하고 있는 파시즘 세력이 남아 있고 또 자본주의 체제의 견고한 수호자인 우파 세력이 있고 또 좌파라고는 하지만 이미 혁명성을 몰각하고 체제의 공모자가 되고 있는 공산당이나 사회당과 같은 이런 좌파도 공격의 대상이 되게 되는 거죠. 딴 건 다 알겠는데 네. 일기예보자 그룹은 네. 너무 좀- 예쁘지 않아요 이름이? 그렇죠. 네, 이따 한번 뒤에 얘기해 봅시다. 나옵니다. 예. 먼저 제가 독일의 적군파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창립 멤버였던 안드레아스 바더, 울리케 마인호프의 성을 따서 바더 마인호프 그룹 이렇게도 부르는데요. 이들은 6.8혁명 당시에도 재벌 기업의 백화점을 방화하는 등 아주 과격한 노선으로 악명이 높았는데요. 대단하네요. 그 이후에 이제 70년대부터는 체제 전복을 목표로 미군 기지, 경찰서, 관공서에 폭탄 테러를 합니다. 또 대형 은행에 대한 강도 행위로도 악명을 떨치게 됩니다.
1975년에는 수감된 단원의 석방을 요구하면서 스웨덴에 있는 서독 대사관을 점거한 인질극을 벌이기도 하고요. 77년 연방 검찰총장을 살해해 버립니다. 스케일이 아주 다르네요. 드레스드너 은행 이사장도 살해합니다. 독일 정부는 이제 이들 RAF라고 부르는데요. 이 독일 정부는 RAF에 대한 일소, 수감자에 대한 중벌 방침을 천명합니다. 그러니까 RAF는 소위 독일의 가을이라고 불리우는 이딴 테러로 또 대항을 하는 거죠. 1977년 9월 경제인 연합회 회장 한스 마르틴 슐라이어를 납치한 데 이어서 10월 13일에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팔레스타인 해방인민전선과 함께 스페인에서 프랑크푸르트로 가던 루프트한자 181편을 납치해버립니다. 승객들을 인질로 삼고 수감되어 있던 안드레아스 바더를 포함한 RAF 지도부에 대한 석방을 요구합니다. 혁명하죠. 그거 하는 거 맞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들은 결국 납치 5일 후인 10월 18일 소말리아 모가디슈에서 독일 대테러 부대에게 진압을 당하고 마는데요. 그리고 그날 밤에 안드레아스 바더를 포함한 RAF 지도자 3인은 납치 사건이 실패했다는 얘기를 듣고 자살합니다. 이 자살은 당시 독일에는 사형제도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이들을 죽일 수 없었던 독일 정부가 자살을 가장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의혹이 지금까지도 제기되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타당하죠. 어쨌든 이 납치 사건과 지도부의 소멸로 사실상 적군파 활동은 약화되었는데요. 80년대, 90년대 중반까지도 활동을 이어가긴 합니다. 그러다가 1998년 4월 20일 RAF는 로이터 통신에 해체 선언문을 보냅니다. 공식적인 해산이었죠. 이게 뭐 20세기이긴 하지만 네. 사실 굉장히 가까운 시기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와 정말 살벌하는데요. 이탈리아 붉은 여단 저는 또 여기도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데 관심 있어요? 네. 붉은 여단은 폭력을 통해 이탈리아의 부르주아 체제를 전복하는 걸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제 이들은 특히 이제 남미 도시 게릴라들의 활동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고 아일랜드의 IRA나 스페인의 바스크의 자유 ETA라고 부르는데요. 하여튼 민족주의 무장 항쟁 조직들과 공동 전선을 펼치기도 합니다. 붉은 여단 역시 암살, 납치, 강도 등의 행보를 이어갔는데 특히할 만한 점이라면 이들의 투쟁 대상이 독일에 비해 훨씬 광범위했고 특히 정치적인 테러가 많았습니다. 또 이탈리아 공산당과 같은 제도권 좌파에 대한 테러도 했고 또 자신들과 경쟁 관계에 있던 다른 극좌파 조직들에 대한 공격도 삼았던 그런 조직이었습니다. 가장 악명을 널리 알린 사건 그것은 바로 이탈리아의 알도 모로 총리 납치 살해 사건입니다. 일국의 총리를 납치 살해한 사건이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알도 모로라고 하는 사람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이탈리아니까 이제 무솔리니의 파시스트 청년 조직에서 활동했던 이력이 있기는 했었지만 전후에는 이제 보수 정당이었던 기민당, 기독교 민주당 내에서는 그래도 좌파에 속하는 진보파에 속하는 정치인으로서 좌우 모두를 아우르는 좀 품이 넓은 정치인으로서의 평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좌든 우든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알도 모로는 내친 김에 기독교 민주당이라는 보수 정당과 이탈리아 공산당 사이에 연정까지 추진을 하게 됩니다. 이래서 제가 관심 있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빨리 한 말씀 드리자면 제가 이탈리아 그러니까 그람시와 공산당의 발자취를 따라서 뭐 이런 기행을 한번 기획을 해보려고 했는데 공산당 옛 건물 다 폐쇄. 그람시와 관련된 모든 건물 다 휴관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메일을 보내봤더니 뭐 언제 다시 재개할지 모른다 이런 답변만 있고 사실 이렇게까지 있었는데 이탈리아는 그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다는 게 굉장히 의아였습니다. 근데 정말 대단하네요. 이게 공산당하고 기독교 우파가 이렇게 연정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참 상상하기 어려운데요. 그렇죠. 당내 안팎에서도 반발이 굉장히 컸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긴 하지만 공산당 입장에서도 매일 소수당으로만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연정을 통한 당의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자는 욕구도 있었던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국힘이나 민주당이
정의당이나 민주노동당이라고 합시다. 연정하자라고 할 경우에 워낙 이 대중적인 위상이나 이런 것들이 취약한 속에서는 당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탈리아 공산당도 그랬다는 거죠. 물론 당내에 이제 마르크스주의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라는 반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뭐 이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한편 당 밖에 있는 붉은 여단으로 대표되는 극좌파들은 공산당 저것들이 이제 맛이 가도 완전히 더 갔구만 이렇게 해서 공산당의 행보에도 불만이 또 쌓이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이제 대연정 논의가 진행되던 1978년 3월 16일 붉은 여단은 바로 알도모로를 납치하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수감된 단원들의 석방을 내걸었지만 내심은 이 연정을 파괴하겠다는 정치적 목적이 훨씬 더 컸던 거죠. 그리고 교황청까지 나서서 중재를 하고 걔들한테 연락을 해서 정리하자라고 몇 차례 교황청까지 나서 중재를 시도했지만 결국 55일이 지난 5월 9일 알도모로는 로마 중심가의 한 자동차 트렁크에서 시체로 발견됩니다. 진짜 극좌 극우는 통하는군요. 붉은 여단은 아직도 이제 그 조직이 해체되지 않고 활동 중인데요. 2021년엔 프랑스에서 7명의 단원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아직 해산된 조직은 아닙니다. 네. 그래요. 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네요. 일본 적군파로 넘어갈 차례인데요. 지난번 33번째 에피소드 전공투와 일본 학생 운동에서 언급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 전공투는 제가 과거에 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본 적군파는 1969년 9월 3일 날 전국 전공투 결성대회장에서 선언문을 뿌리며 등장합니다.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생각나는 것은 가슴이 벅차올라요? 아니요. 1989년 고려대학교 노동자대회 할 때 이때 산호맹이 선언문을 뜨리면서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산호맹 선언문이 이때 나오는데요. 뭐 비슷한 거였겠죠. 어쨌든 압도적인 공권력에 의해 현재 전공투 운동이 한계에 다다랐으니 이제는 일본에서 무장봉기를 시작해야 된다. 세계 혁명 전쟁을 시작하자. 이런 선언이었습니다. 그 선언 이후에 이들은 유럽의 무장투쟁 그룹과 마찬가지로 관공서와 경찰서 등을 대상으로 각종 테러를 1960년대 말부터 이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사카와 도쿄 등지에서 이런저런 테러들을 계속 벌이게 되는데 이 조직은 북한을 혁명 근거지로 삼아야 되겠다. 이제 더 이상 국내에서 근거지를 삼아서 혁명하기는 어려우니 북한을 혁명 근거지로 삼자. 그러기 위해서 북한으로 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납치하죠. 1970년 3월 5일 날 일본 항공 351편 요도호를 공중 납치해서 북한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적군파 9명이 이 비행기를 납치해서 북한으로 가는데요. 조종사가 이제 꾀를 부려가지고 김포공항에 착륙하면서 여기가 북한입니다. 라고 해서 얼핏 속아 넘어갔는데 밖을 보니 이 북한군 복장을 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속았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김포공항에서 상당한 시간을 대치했지만 결국 승객들을 다 내려주는 조건으로 하고 일본의 운수상 하나만 자기가 들어가는 거죠. 운수상 혼자 일본에서 날라와서 내가 남아있을 테니 인질은 다 석방해라. 그래서 일본 운수상을 인질로 삼아서 결국 북한으로 가긴 갑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공중 납치해서 북한까지 끌고 가는데 성공을 하는데요. 북한이 이제 왔는데 뭐 버릴 수는 없으니까 수용하긴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도 황당하죠. 우리를 근거지로 삼아서 세계 혁명을 하겠다고 그 황당한 일이긴 하죠.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뭐 이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거기 북한에서 살고 뭐 대충 이제 그 뒷이야기도 있습니다만 뭐 오늘 그 얘기를 할 것은 아니니까 어쨌든 이 사건은 일본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네. 일본의 학생운동은 바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국민과의 공감대라는 측면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죠. 일본 적군파는 이 요도 납치 사건에 그치지 않고 1971년과 1972년 사이에 산악 베이스 캠프에서의 소위 무장 훈련
그리고 아사마 산장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을 연달아 일으키게 되는데요. 적군파 멤버들은 군사훈련을 목적으로 산속을 전전하면서 군사훈련을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이제 극심한 가혹행위가 발생해서 단원들 12명을 폭력으로 살해합니다. 그러니까 그 추운 겨울날 자기 반성을 하라는 측면에서 밖에 내놓고 재우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얼어 죽게 만들고 두드려 패서 죽이고 뭐 이런 일들을 벌이게 돼요. 이 사건은 결국 그런 짓을 벌이면서 아사마 산장으로 피난을 하게 되는데 이들을 쫓던 경찰이 아사마 산장을 포위하자 9일 만에 인질극을 벌이다가 결국 총격전 끝에 이 사태가 종료가 되죠. 이 장면이 NHK를 통해서 이제 전국의 TV로 생중계됐습니다. 이 일본인들에게 충격이었던 거죠.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붙잡혀 와서 너네가 실제로 이렇게 다 같이 훈련 갔는데 왜 이거밖에 안 남았어? 라고 캐고 캐다 보니까 결국 훈련 중에 그와 같은 가혹행위로 단원들을 죽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더 큰 충격에 빠진 거죠. 어쨌든 이 때문에 적군파는 국내 조직이 거의 소멸 상태에 이르렀고 그러자 이제 잔존 세력들은 해외로 나가서 해외 연대 투쟁을 하자 이래가지고 일본 적군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조직을 정비해 가지고 중동으로 가죠. 그래서 아까 바더 마인호프 그룹도 연대했던 팔레스타인 인민해방전선인 PFLP하고 연대를 하게 됩니다. 이 PFLP는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요. 붉은 오늘 에피소드 9에 팔레스타인에서 다룬 바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무장단체의 총연합단체가 피에로입니다. 그 피에로 안에 아라파트가 이끌던 파타라고 하는 조직도 있고 이 PFLP라는 조직도 있고 이랬던 거죠. 그래서 이제 피에로 안에 마르크스주의를 따르던 급진 좌파 조직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더 마인호프 그룹이나 일본 적군파하고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이들은 함께 1972년 이스라엘 텔아비브 공항 테러를 시작으로 비행기 납치, 대사관 점거 이런 것들을 70년대 80년대 내내 진행하다가 지도자 시게노부 후사코가 2000년에 일본 경찰에 체포되고 이듬해에 이 후사코가 대표격이었는데요. 조직 해체를 선언하면서 결국 일본 적군파도 정리가 되죠. 이 시게노부 후사코가 쓴 책이 사과나무 밑에서 너를 낳고 싶었다. 자기 딸 얘기를 하면서 그런 책이 있죠. 어쨌든 이러면서 일본 적군파도 정리가 됩니다. 네, 한국사의 운동사에서 수많은 조직이 생겨났다 없어지고 하는데 해체 선언문 얘기는 못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체 선언문 이런 게 굉장히 새로웠어요. 왜냐하면 해체하지 않으면 이 선언을 하지 않으면 뭐 예를 들면 형을 계속 살린다거나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우리는 그렇겠죠. 해체하거나 말거나 뭐. 제가 그 존 레논을 옛날에 한참 좋아할 때 존 레논이 살해당했잖아요. 근데 그 살해당한 범인이 그 읽고 있던 책이 호밀밭의 파수꾼. 네, 맞아요. 그래서 유명하죠. 제가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호밀밭의 파수꾼을 읽었거든요. 읽었더니. 그걸 읽었는데 왜 존 레논을 죽였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도호 납치 사건의 이 주인공들이 또 요도호를 호밀밭의 파수꾼. 납치하면서 호밀밭의 우리들은 내일의 조다 이런 성명서를 발표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해가지고 내일의 조를 그 긴 애니메이션을 다 봤어요. 근데 당최 모르겠더라. 내일의 조 권투 영화잖아요. 네. 아무튼 인과관계보다는 우리는 그래도 어떤 인문학적 소양이나 철학적 신념 이런 게 있어서 하는 일이지 그냥 막 하는 건 아니야. 뭐 이런 그러니까 뭐 연결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죠. 호밀밭의 파수꾼이나 내일의 하나 또 분위기는 알겠는데. 분위기는 알겠죠. 네. 아무튼 아무튼 뭐 일기해보자 그룹. 네, 아까 이름이 너무 뭐 벌써 손이 이렇게 되시는데. 저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시대 정신도 담고 또 지향점도 담을 수 있어서 그런데 일기해보자는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뭐 한번 자유롭게 상상들을 해보시고요. 어쨌든 이 일기해보자 그룹 이 조직은 1969년에 SDS 내의 한 정파 조직으로 원래는 시작을 했습니다. 이 단체는 미국을 제국주의로 규정했고 자신들을 미국 정부를 정복하기 위한 혁명 정당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폭력 행동과 테러를 통해서 미국의 제국주의적 만행을 만천하에 폭로하고 베트남전 반대를 대중적으로
환기시키고자 의도했습니다. 창립 선언문을 통해서 백인 투쟁 세력이 흑인 해방 운동과 기타 급진 운동과 연합해서 미 제국주의를 파괴하고 계급 없는 공산주의 세계를 형성할 것임을 천명했었고요. 이들의 조직 이름이 처음에는 웨더맨이었어요. 웨더맨. 일기예보자네요. 일기예보자. 일기예보자였는데 1970년대 이후에는 공식적으로 웨더 언더그라운드라고 하는 이름을 썼어요. 이 이름은 밥 딜런의 노래 서브터러니언 홈식 블루스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요. 지하실에서 젖는 향수 뭐 이런 뜻인데 이 노래에 나오는 가사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부는지는 일기예보자가 없어도 알 수 있다 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부는지는 일기예보자가 없어도 알 수 있다. 말하자면 누가 제국주의 전쟁을 통해 베트남을 비롯한 제3세계의 민중을 억압하는 억압자인지 우리는 다 안다. 이런 뜻인 거죠. 우리는 명약 관아 이런 이름을 그렇죠. 줄까요? 네, 그렇죠. 분명하다, 다 한다. 이제 이런 뜻으로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이 일기예보자 그룹은 그 후에 미국 곳곳에서 폭력과 테러를 이어가는데요. 지도부 30명이 쿠바로 가서 북베트남 대표단도 만납니다. 그래서 그들의 혁명 경험을 공유하고요. 가서 이제 학습을 받은 거죠. 쿠바 정부로부터 자금도 받고 훈련 전술 지원을 받기도 합니다. 1969년 시카고 헤이마켓 시위에서 희생되었던 경찰들을 기리기 위해서 세워진 경찰 기념관이 있는데 이 기념관에도 폭탄 테러를 해버립니다. 또 뉴욕 대법원의 판사 집, 컬럼비아 대학 도서관, 그리니치 빌리지 타운하우스, 뉴욕시 경찰청, 국회의사당, 펜타곤 이런 뭐 어마어마한 곳에 폭탄을 투척하거나 설치하는 등의 테러를 80년대 초반까지 이어가요. 스케일이 우리 상상을 네, 초월합니다. 스케일이 크죠. 네. 근데 이제 스케일이 큰데 얘들의 폭탄은 그래서 이제 불꽃놀이 뭐라 그럴까? 폭탄이요? 아니, 약간 뭐 불꽃놀이는 아닌데 홍보용 폭탄인 거죠. 네, 뭐 뒤에 펜타곤을 나오는데요. 날리겠다 네.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제 테러는 한 건물을 통째로 날려버리는 이런 방식이 아니고 수제로 제작한 폭탄을 투척하거나 설치하는 방식인데 검거 후에 이 사람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사람이 없는 시간을 피해서 터트린 것이고 이 방식을 통해서 제국주의 반대 또 반전 의식을 확장해서 대중적 지지를 모아가기 위한 것이었지 사람들의 희생을 의도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명 피해는 불가피했겠죠. 어쨌든 폭탄은 그렇죠. 폭탄이니까요. 네. 또 그 횟수도 상당히 빈번했으니까요. 1980년대 초반 지도부가 대거 검거되었고 일기예보자 그룹의 활동은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일기예보자 그룹 얘기를 들으면서 아까 앞서 이제 소개 안 해주신 영화 중에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영화 리버 피닉스 주연의 허공의 질주.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목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허공의 질주도 또 이 전체 맥락하고 생각해 보면 의도를 잘 살렸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으나 저는 그 원래 그렇죠. 네 러닝 온 엠프티 이 영화의 맥락은 그 원제를 한국어로 못했죠. 한국어로 번역하기 너무 어려웠겠다라는 네,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번아웃된 우리 활동가들의 모습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니까 뭐 아슬아슬한 질주 한계 상황에서의 어쨌든 그러니까 연료 탱크가 다 비었는데 그렇죠. 계속 달리는 그런 거죠. 속에서도 예. 계속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네. 뭐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 이게 번역이 어려웠던 거죠. 네. 근데 이디엄으로 이 사람들은 일상 회화에서도 많이 쓰더라고요. 그렇죠. 영어에서는 네. 너 뭐 이런 상태로 아직도 살아가니 뭐 이렇게 흔히 활동가들한테 할 수 그렇죠. 있는 거예요. 번아웃 됐는데 충전을 안 하고. 근데 이제 여기 특히 이제 아들 역할의 리버 피닉스가 굉장히 젊은 나이에 이렇게 요절을 하면서 그의 연기 재능을 제대로 다 꽃피우지 못하고 근데 거기에서 저는 우리가 흔히 미국 그러면 미국은 그렇게 빡세게 싸우지 그렇죠. 않았을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이 가족은 막 몇 개월씩 네. 염색 새로 하고 렌즈 네. 막 컬러 렌즈 바꿔 끼고 이래 가면서 도피의 삶을 살잖아요. 평생 살죠. 반전 운동을 했다는 그 이유로 음. 또 그 마지막에 결국 아들이 자기의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전거를 주면서 네 삶을 그렇죠, 살아라 그렇죠. 이렇게 하는 장면이 굉장히 울컥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뭐 개봉한 적은 없죠. 네. 왓챠에서 구입하셔서 보시기를 유튜브에도 찾아보니까 그 전체부터 끝까지 있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어쨌든 구매해서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요게 이제 어쨌든 지금 68혁명이 다양한 사회 운동으로 흐름 이게 확장돼 나가는 속에 그 흐름을 또 한편으로 보면 무장투쟁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장투쟁 그러나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폭력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또 이런 요소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무장투쟁 그룹의 공통된 문제의식은 이런 거였죠. 한계에 부딪힌 운동에 대한 출구를 찾아야 한다. 그러니까 자기 부정과 자기 해방을 통해서 기존 질서에 대한 전복, 권위에 대한 도전을 내세웠던 68혁명이 높은 기득권의 벽에 부딪히면서 이제 좌절하잖아요, 사실. 이렇게 좌절됐을 때 혁명가로서 이제 분명한 자기 반성과 함께 보다 극단적인 방식이 아니고는 이를 극복하기 어렵겠다. 이런 이제 결론을 하게 되잖아요. 저는 뭐 엄청 그런 건 아니었지만 저도 사실 비슷한 경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려서부터 이렇게 쭉 해오다니까 이거 총 들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근데 뭐 우리처럼 총을 뭐 손에 평생 쥐어보지도 못하는 나라가 아닌 조건에서는 실제로 그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군대 안 갔다 오셨어요? 갔다 왔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 총을 질 수 있다라고 하는 조건이 주어지기 그렇죠. 때문에 우리는 생각만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좌절감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하게 되거든요.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방법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건데 근데 이렇게 고민하다 보면 곧바로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유물론적 사고를 방해하고 이를 개인의 윤리적 결단 이런 것으로 바라보고 이걸 이제 관념론으로 가게 하는 경향이 생기지 않냐. 그러니까 68혁명의 무장투쟁파들은 공통적으로 이제 나라도 완전한 혁명가로서 나를 던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선언하게 되고 스스로 그렇게 되면 결국 당연히 조직 내 민주주의는 파괴되는 거고 반론에 대해서 나오면 폭력적으로 처벌하게 되고 이게 이제 일본 뭐 아사마 산장 사건이나 바더마이노프에서 보이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자기가 든 폭력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한 혁명 전략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무장투쟁 그룹의 운영은 매우 비이성적이고 폭력적인 규율이 지배하게 되는데 이건 결과적으로 68혁명이 제시하고 주장했던 대한사회라는 게 참여민주주의, 자율과 자치에 의한 사회, 그리고 모두가 춤출 수 있는 자기해방 이런 건데 이게 폭력이 아니곤 불가능하다라고 수단을 대체하는 순간 결국 자신들의 비판했던 억압과 권위로의 회귀가 되는 거죠. 수단의 급진화가 목표를 모독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68혁명의 정신은 훼손되는 것이 아니었던가.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네. 뭐 하지만 우리 또 민주주의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에서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다 이런 말이 식상하지만 또 와닿은 면이 있었던 것처럼 모든 폭력이 또 다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또 복잡한 지점이 있잖아요. 있죠.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발언 폭력 혁명을 선도하고 있다 이렇게 누가 또 나중에 대통령 될 때는 좀 곤란합니다. 네, 아직까지는 저기 빨간 줄이 없어서 네. 68혁명이 내세웠던 이상이 네. 지금 본 것처럼 뭐 수단과 목표가 분리될 수 없어야 그렇죠. 되는데 지금 이 무장투쟁파의 행동이 결국은 68혁명의 궤도에서는 좀 이탈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한 두 가지를 좀 더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남은 게 이제 68혁명에 대한 평가 그리고 오늘 우리 한국 사회 68혁명을 한번 다시 반추해보는 이 68혁명이 또 우리 한국 사회 지금 현재 운동에 주는 메시지는 뭘까 뭐 이런 부분을 얘기해 보고 네. 싶습니다. 네, 이제 점점 네. 마무리가 돼가는데요. 그 당대에서야 뭐 많은 평가가 있겠지만 일단
그쵸, 그 당대, 이후에 예, 그 그렇죠. 이후의 역사적 평가는 어떠한가에 네.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죠. 근데 이 평가가 사실 간단치가 않죠. 정치적 저항과 문화적 저항이 겹치고 얽히고 이를 하나의 평가 틀에 넣어서 정치적으로는 이렇고 문화적으로는 이렇고 이렇게 다 나눠서 할 수도 너무 없기 어렵죠. 때문에 예. 이걸 하나의 평가 틀에 넣어서 똑부러지게 정리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평가라고 하는 것이 무릇 원래 지향했던 가치가 실현됐느냐를 중심으로 평가한다는 첨에서 반권위주의, 참여민주주의, 자율과 자치, 평등과 자유의 인권 확대가 사회 전반의 질서 속에서 새롭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의 지점들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체적으로 진보적인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은 주로 이런 관점에서 68혁명을 평가하게 되죠. 그리고 사실 긍정적 평가는 우리가 사실 위에서 다 대부분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뭐 줄여도 될 것 같은데 사진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이제 프랑스의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의 대표인 장 루익 멜랑숑의 평가 정도만 덧붙이고 이 긍정적 평가는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그는 68혁명을 특정 의제나 집단에 국한되는 제한적인 운동으로 보아서는 안 되며 인간을 억압하는 기존 권력 구조와 보수적인 사회 질서에 맞서 인간 해방을 외친 총체적인 사회 변혁의 과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멜랑숑은 이를 구체적인 현실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시장 중심 철폐, 권위주의 철폐, 소수자 권리 강화, 생태 전환, 강대국의 패권적 세계 질서 반대 이런 것들을 자기의 정치적 실천적 과제로 채택을 하게 되죠.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면 이런 긍정적인 측면들로 평가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이제 각도로? 보수적인 관점 또 68혁명에 대해서 비판적인 관점에서는 부정적인 역사의 부정적인 후과를 남겼다 이런 평가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은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68혁명의 과도한 평등주의 사상은 자본주의의 도덕적 가치를 훼손시켰고 시민정신을 손상시켰다. 성과와 보상의 원칙, 땀의 가치가 되살아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요. 사르코지는 68혁명이 노동가치의 폄훼, 또 교육과 지식 전수에 대한 무시와 경멸을 불러왔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68혁명에 참여했다가 나중에 보수파로 전향한 로저 스크루턴은 당시 젊은이들은 책임감이 없었고 또 도덕과 정신의 재앙이었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68혁명은 도덕과 윤리의 최소한의 수준을 무너뜨렸다 이렇게 혹독하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온건한 보수주의자들은 68혁명의 성과를 인정하긴 하지만 이렇게 의미를 평가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68혁명이 보수파는 물론 자유주의자나 구좌파라고 일컬어지는 좌파 세력을 함께 공격함으로써 생긴 공간, 즉 신자파의 과격함에 질리고 개인주의화된 대중에 질리면서 그 공간을 신보수주의가 차지하도록 만들었다. 리버럴의 무덤이었고 네오콘의 요람구시를 했다. 이렇게까지도 혹독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그 이후에 70년대 등장하는 신자유주의라는 세계 체제의 도래가 바로 68혁명의 결과였다라고 분석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상한 또 인과가 여기서 또 가능하네요. 네, 그렇죠. 부정적 평가는 놀랍게도 오늘날 좌파 활동가들에게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기존 체제에 대한 비판은 복지국가를 오히려 해체시킨 것으로, 그리고 소수자 권리에 대한 관심은 여성, 흑인, 동성애자 가릴 것 없이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하면 그만이라는 물질 만능주의로, 국제연대 지향은 비서구 국가들에게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인도주의적인 개입을 하겠다는 패권주의 외교 정책의 왜곡으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경향도 있고, 결과적으로 신자유주의 좋은 일만 시킨 것이다라는 비판이 존재합니다. 어쨌든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68세대가 신자유주의 체제의 건설자이자 수호자가 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좀 들어볼 만한 지점이긴 합니다. 68혁명의 가장 긍정적 요소인 사회 문화적인 변화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미국의 도시빈민운동가인 사울 알린스키는 68세대는 사회를 바꾸는 데는 사실 관심이 없었다. 너무 미화하지 마라. 그들은 그들 자신의 일과 자신을 발견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폭로, 리빌레이션일 뿐 혁명, 레볼루션은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도 했습니다. 이게 한국어로 얘기하니까 잘 안 와닿는데 그렇죠. 예. 영어로 하면 굉장한 그렇죠. 냉소가 담겨 있는 그렇죠. 말이네요. 리빌레이션일 뿐 레볼루션은 아니었다 이런 거죠. 욕망과 상상력, 자기 해방을 기치로 한 히피 문화 또한 긍정적 측면에 못지않게 방종과 무질서, 마약과 난교 같은 사회의 기본적인 도덕적 가치를 무너뜨렸고 이런 것들이 결국 백래시를 불러왔는데 특히 종교적 백래시를 불러온 거죠. 근데 이런 현상은 많잖아요. 우리가 성소수자나 맞아요. 이 소수자의 인권을 얘기할 때 종교적 보수주의를 강화시키는 것처럼 이런 문화들이 바로 종교적 백래시를 불러오는데 특히 로마 카톨릭이 포용과 사회 연대를 내세웠던 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전통을 이어가지 못하고 1980년대부터 로마 카톨릭이 2000년대까지 신자유주의 체제를 옹호하는 등의 가장 보수적인 교황 체제가 등장했던 것, 기독교의 전반적인 보수화를 초래했다는 것도 바로 이런 데서 연유했다는 것을 간과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지점들도 평가의 대목입니다. 네. 생각해 보니까 사부여면 안 되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것을 혁명으로 우리는 규정하고 시작하자는 긍정적인 평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다양한 각도로 평가를 그렇죠. 하고 보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더 다뤘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생기네요. 그렇습니다. 네. 역사가 이제 뭐 일직선으로만 진행되는 건 아니니까요. 어쨌든 68혁명은 여전히 진행되는 혁명의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정확한 역사적 평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측면도 있다. 다만 이제 이런저런 평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8혁명이 제기했던 반권위주의 또 자율과 자치 또 인간의 자기 해방이 만들어 놓은 다양한 사회 문화적 질서의 변화와 그동안의 체제가 가져온 어떤 모순에 대한 이 저항, 특히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등의 저항이 이들의 인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 이런 것들은 또 분명하게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하는 점은 또 뭐 변치 않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건강에 더 신경 써서 68 100주년 때 살아서 좀 보고 싶습니다. 68 100주년이면 딱 100살일 때네. 네. 이영선 진행자가 100살일 때. 우리는 도저히 불가능한 건가? 우리라니요. 담배부터 끊으세요. 아직 끝나지 않은 혁명이라는 점에서 그 평가도 역시 시간을 갖고 좀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평가는 그럼 여기서 좀 마무리해보고 우리 네네. 하나 더 이야기가 남았잖아요. 마지막 얘기가 남았죠. 네. 자, 우리 한국 사회와 68혁명.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 이 한국의 운동과 68혁명 이렇게 연결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예. 이 방송하면서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격동의 시대, 한국은 이 흐름으로부터 비켜 서 있었죠.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 경험이 부재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사회가 민주 반민주의 구도로 형성된 정치 사회적 지형이 주가 되어 있는 사회이고 뭐 더 확장해서 얘기하면 그런 사회적 구조이기 때문에 진보 정치, 진보 정당이라고 하는 구조도 현실적으로 발붙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지형이 돼 있죠. 그래서 여성과 성소수자, 장애인 인권, 생태에 대한 사회적 인식, 교육 기회의 평등, 지역과 도시의 불균형 등 사회 문화적 질서가 매우 후진적인 나라가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세계 10위권의 경제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적어도 이런 측면에서 후진적이죠. 이미 서구에서 치열한 대립과 논쟁을 거치며 일정하게 자리 잡은 이 과제들이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낯선 의제이거나 여기다가 더욱더 나쁜 것은 분단의 멍에까지 씌워서 이념적 공격의 대상까지 되는 이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태극기 부대에서 나왔던 종북게이라고 하는 것은 이념과 이런 이 사회문화적인 인권의 문제가 어떻게 그야말로 재단되고 있고 어떻게 이게 폄훼되고 있는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뭐 유럽 사회가 그 이후에 또 후퇴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 사부를 갖고 그렇죠. 오는 내내 든 생각은 우린 그 시기에 뭐 했어? 계속 이 생각인데 뭐 우리야 군부 독재에서 민주화를 회복하는 민주화를 바로 세우는 일이 가장 뭐 시기적으로 최대의 과제였던 시기였고
뭐 그 이후에 87년 이후에 일정 부분 이런 요구가 확장되고 또 이것을 추동할 수 있는 이런 뭐 운동체들이 형성되긴 했어도 이런 지체된 68혁명을 추진해 온 그런 뭐 사례가 덜어 있기야 하겠지만 분단이라는 특수한 현실과 또 이 거대한 보수 양당 체제 또 종속적인 경제 구조 이런 게 맞물리면서 여전히 우리에겐 이들보다 훨씬 지체될 수밖에 없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네, 뭐 맞는 말이고요. 또 한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이후에 이런 이제 사회 문화적 변화 혹은 민주 반민주의 형식적 민주주의를 넘는 실질적 민주주의를 위한 어떤 사회 운동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름을 붙여서 말할 수 있는 촛불혁명, 미투 운동, 장애인 인권 운동, 주거 운동, 또 성소수자 운동과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그리고 이제 최근에 봉투법. 기체 운동, 뭐 이런 것까지요. 이제 그렇지만 또 이런 운동이 매번 한계에 부딪히곤 하는데 서구의 68혁명이 가지고 있었던 역동적이고 대중적인 운동이 우리 사회에는 아직은 없었다라고 하는 면, 또 주체가 취약하다고 하는 점, 지속적인 연대가 부족하다고 하는 점,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한계에 부딪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새로운 운동을 위해서 지금 우리는 그 역동적이었던 그리고 새로운 사회로의 지평을 새롭게 열었던 68혁명에서 우리가 무엇을 취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고답적으로 68혁명의 교훈이 뭐냐? 뭐 이렇게 묻기보다는 68혁명을 오늘 우리 운동의 문제 위에 투영해 보면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이 가능하냐,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싶어요. 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뭐 역사 속에서 오늘의 길을 찾는 빨간 방송이지만 역사를 돌아본다고 뭐 해법이 늘 나오는 건 아니니까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고민을 다시 거꾸로 68혁명에 투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랫동안 갖고 있던 고민의 하나를 좀 말씀드리자면요. 운동의 조직화 혹은 조직화된 운동의 어떤 역동적 운영의 문제, 이거 그렇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렵죠. 네, 저한테는 늘 이게 어려웠고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조직되지 않는 아래로부터 자율적으로 조직되는 사회운동의 역동성,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한계 또한 분명한 것도 여러 번 봤거든요. 68혁명이 지닌 수편적이고 자율주의적인 면모는 운동의 활력을 불어넣긴 한데 또 기성세대와 선명한 차이를 부각하는 데 효과적이긴 한데 동시에 운동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나중에는 모험주의적이고 맹동주의로 빠지는 경우도 종종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근 몇 년간 우리 사회운동의 역동성이 떨어지면서 자발적 운동의 역동성에 주목하는 흐름들이 계속 이어왔어요. 이 흐름들은 느슨한 연대를 새로운 운동의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게 하는 어떤 새로운 뉴 노멀 같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곤 하는데요. 최근에 있었던 이 촛불 투쟁에서도 그렇고 또 이번에 탄핵 국면에서도 SNS를 중심으로 새롭게 광장에 합류한 촛불 소녀 혹은 뭐 말벌 응원봉, 동지들이 계속 떠올라요. 응원봉, 뭐 지금은 이제 연대 시민이라고 불러달라고 하는 소위 말벌 시민들, 이런 세대들이 운동이 준 역동성이 분명히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주목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촛불의 역동성은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해보자면 기성정치로 흡수되었거나 또는 한때의 열정으로 소진된 측면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다시 우리가 새롭게 탄핵광장을 덮은 그 힘을 우리의 사회운동과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또 느슨한 연대라고 하는 것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면서 동시에 조직화된 운동의 구태를 극복하는 그 접점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고민을 당장 해결할 수 없어도 계속하는 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무거워져요. 저는 제 고민은 이제 소위 이 교차성의 문제인데요. 이념으로서의 교차성이 어떻게 실천운동의 교차성으로 연대로 확장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파리 대학생과,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론으로서의 교차성의 문제가 아니라 행동으로서의 교차성. 파리 대학생과 노동자들의 공동총파업, 일본의 전공투가 지역운동, 농민운동, 생태운동과 결합했던 그런 운동.
또 반권위주의 제국주의 반대가 여성운동과 인권운동으로 승화되던 68혁명. 그동안 우리 운동에서 이념의 교차성에 대한 논의는 활발했지만 이를 실천운동의 교차로 연대로 확장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는 이제 한편으로는 계급 중심의 변혁운동을 넘는 새로운 전망을 위해서 그리고 진보의 재구성을 위해 필수적인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언어의 성차는 있었지만 이를 하나로 묶어내는 기획 혹은 실천을 책임지는 운동은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새롭게 뭉쳐진 사회전환연대회에도 사실은 실천의 교차성입니다. 네, 네. 이것을 통해 발견할 가능성을 좀 이번에 발견했다면 보다 확장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얼마만큼 행동의 교차로서 확장될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네, 이제 이런 고민을 당연히 저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제 사회운동과 제도 정치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우리 운동에서 일부의 사회운동 그룹은 제도 정치가 갖고 있는 어떤 체제 내화의 경향성 때문에 그것이 설령 진보 정당이라 하더라도 일정하게 거리를 둬야 된다.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분들이 지금도 계세요. 또 이제 그 뭐 사회 대전환 연대 회의도 이번에 이제 저와 함께 대선을 공동으로 치른 분들인데요. 이번 대선에 대한 대응 문제를 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치된 의견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꽤 여러 의견이 있었고. 그런데 당시 68혁명 당시의 신자파도 제도권 정치를 모두 하나의 기성정치의 틀로 규정하면서 운동 자체의 역동성으로 돌파하고자 했었다는 말이죠. 이제 이런 68혁명의 기조가 그 자체로 의미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 어떤 운동이 종료된 후에 이 광장의 요구를 수렴할 정치적 결사가 없음으로 인해서 그 운동의 의미를 올곧게 이어나가는 것이 곤란하게 되는 한계로 작동할 수도 있었다. 이런 걸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광장의 어떤 물리적 운동도 365일 내내 지속되는 일상일 수는 없기 때문에 운동의 과정에서 혹은 어떤 운동의 종료 후에 그 의미를 확장하기 위한 광장과 제도 정치 또 진보 정치의 결합의 문제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해야 되는 측면이라는 점에서 68혁명을 보면서도 이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이렇게 엄청 좀 말할 수 공감이 있을 것 됩니다. 같아요. 저도. 예.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68혁명이 내포했던 고민 몇 가지 지점을 오늘 어떻게 살릴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요. 하나는 새로운 세대의 운동의 공간 문제를 생각하게 돼요. 68은 결국 학교라는 공간으로부터 출발했고 우리의 학생운동 또한 늘 학교라는 공간으로부터 출발했는데요. 학교라는 공간이 갖는 권위적 질서와 자본주의 체제에 종속된 교육 시스템, 교과과정, 학교 내의 비민주적 관행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으로부터 세상으로 나간 투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젊은 세대와 가장 근접한 공간인 학교라는 공간에서의 새로운 운동의 형성 오늘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학교의 운동은 이미 죽어 있는 상태인데 학교에서의 운동 몸담고 있는 젊은이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공간의 변혁을 공감을 갖고 추진할 수 있는 운동의 구조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동덕여대의 이 공학 전환 반대 투쟁이나 이런 학교로부터 시작된 그 공간 그리고 그 학생들이 다시 말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계로 나오는 것은 이것들이 연동되어 있는 구조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제연대인데요. 68혁명은 자기가 발딛고 선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을 세계 자본주의 질서 제국주의라는 그림 속에서 파악을 했는데 이를 통해 베트남전 반대 국제연대 투쟁과 팔레스타인 투쟁 남아공의 인종차별 반대 투쟁 제3세계 민중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연대투쟁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이번에 탄핵 투쟁 이게 이제 신자유주의로부터 파생된 불평등과 기후위기 그리고 혐오와 차별이라고 하는 세계적 흐름의 한국판 투쟁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 투쟁이 갖는 세계사적 의미를 공유하는 노력이 이 투쟁의 한복판에서 있었어야 되는데 사실 광장에서 전무했다는 거죠. 세계적인 극우정치의 확장 속에서 벌어진 탄핵 투쟁은 사실 이런 세계사적 흐름에 대한 저항이기도 했는데 탄핵이 진행되는 와중에
가자에서도 여전히 폭격이 계속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미얀마는 여전히 독재에 신음하고 있었지만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탄핵의 공간에서 단 한 번도 발언이 없었다는 다른 거죠. 광장에 있었을 네. 뿐이죠. 네. 다른 광장에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이에 연대하는 국제연대 집회가 이 과정에서 소규모로 진행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운동이 탄핵과는 연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다. 세계 시민과 공유하고 새로운 세계 질서를 위한 투쟁으로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한 세계사적 의미를 담지하는 투쟁으로 공유하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국제연대 국제주의에 대한 우리 운동의 인식이 좀 확장됐으면 하는 것. 이 고민이 이제 6.8을 보면서 느끼는 고민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하다가 네. 대한민국만 만들겠어요. 네. 네, 이렇게 6.8 혁명을 오늘의 우리의 문제로 가져와서 운동의 고민을 나눠봤는데요. 뭐 특별한 답을 내렸다기보다는 우리 운동이 지향해야 할 점 또 실천의 구체성을 담보하는 일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단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한계가 있지만 저는 이런 탄핵의 광장에서 또 좀 답답했던 마음이 다소 풀렸던 것은 작은 희망의 씨앗들을 보았기 때문인데요. 동덕여대 투쟁에서 봤던 것이나 아니면 다른 광장이긴 하지만 그 몇 개월 동안 지속됐던 123일간의 그런 광장 투쟁의 한쪽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또 연대하는 이런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비록 광장이 중심에 서진 못했지만 끝없이 그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연대를 했다는 것, 멈추지 않았다는 것, 뭐 미얀마 연대라든가 이런 거 이런 데서 우리 사회 운동의 어떤 희망의 씨앗을 발견했다고 믿고 싶습니다. 네. 네. 시간이 이제 제법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요. 아쉽네요. 두 분 할 얘기가 네. 참 많았던 주제인데 조금 네. 저희가 짧게 한 것 5부로 같은 짰어야 느낌이 되는데 들어서. 잘못했어요. 네. 네. 그 못다 하신 말씀들 하시고 다음 에피소드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 소개도 좀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시면 나경채 국장님 마지막으로 붙이시고 싶은 말씀. 네, 뭐 못한 얘기가 아주 많은데요. 딱 한마디만 하자면 이제 앞서서 우리 양경규 위원장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금 이제 이미 물러난 전 대통령 구 대통령이 돼버렸는데 이 사람을 물러나게 하는 투쟁을 한 것은 정권 교체를 하자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어요. 이것은 수많은 윤석열들로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런 구태를 벗어던지고 새로운 사회로 나가자는 내 힘을 우리 국민들이 실은 거거든요. 저 또한 그랬고. 당연하죠. 그렇지 않으면 대선은 그래서 정권을 교체한 것이 우리가 윤석열에 대해서 투쟁했던 것의 최종 성공 귀결이나 결론이 아니다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이 투쟁이 결론이 났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지 못하면 이것이 원래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를 기억해내지 못하면 정말로 다시 한번 불행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저는 뭐 제가 별것 아닌 사람이지만 경고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마지막으로 하나 하면 좀 생뚱맞거나 동의가 안 되는 얘기일지도 모르겠다라고 싶을지 모르지만 6.8 혁명은 기존의 질서 특히 기존의 기득권들이 세워놓은 기존의 권위와 질서에 대한 저항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큰 혁명의 정신이고 이상입니다. 저는 사실은 다른 방식으로 오늘날 6.8 혁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할 때 오늘의 젊은 세대가 보수적인 것이 아니라 젊은 세대의 유일한 목표는 기존 질서에 대한 저항이라고 하는 측면이 컸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을 지지한 젊은 층은 왜 지지했는가? 바로 기존의 국힘, 기존의 민주당이 이어온 질서가 싫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6.8 혁명이 내세웠던 기본 정신의 우파 버전입니다. 정확하게 우파 버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담지하고 있는 의미를 정확히 받아들이지 못하면
한국 정치의 진보 좌파들 또한 기존 질서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를 정확하게 걸지 않으면 사실은 출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소위 진보 정치 좌파 정치가 알았으면 좋겠다. 오히려 거꾸로 이 지점을 담지하고 있는 건 이준석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대선이 끝났지만 6.8 혁명과 견주어 볼 때 과연 우리는 수십 년 동안 구축해온 기존 질서를 파괴하고자 하는 강렬한 의지가 좌파 정치로부터 발현되고 있거나 좌파 운동으로부터 발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한번 덧붙이고 싶습니다. 다음 에피소드는요. 우리가 참 많은 에피소드를 다루기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지구상의 웬만한 곳은 다 다녀봤고 또 각각의 역사를 다 살펴보기도 했는데요. 단 한 번도 다루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단 한 번도 다루지 않은 곳이 아프리카입니다. 사실 언젠가 꼭 다뤄야지 하면서도 마음만 먹고 엄두를 내지를 못했는데요. 제가 좀 찝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색이 진보의 역사를 다룬다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도 붉은 오늘 스스로도 서구 중심의 역사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반성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과감하게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프리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부터 아프리카 전체 대륙의 역사에 이어서 아프리카 현대사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각국의 독립투쟁의 역사, 내전, 위대한 백인의 나라를 꿈꾸었던 로디지아와 남아공의 인종차별 이야기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새로운 사회를 위해서 투쟁했던 젊은 혁명가들의 이야기 등등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한꺼번에 다는 어렵겠습니다만 어쨌든 다음 시간에는 아프리카 대륙의 역사 그리고 아프리카의 현대사를 다루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쩌려고 이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큰일 났습니다. 기대가 크고 흥미가 벌써 생깁니다. 아까 출구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출구가 없으면 결국 총을 든다면서요. 네, 그래서 들고 저는 싶다고요. 총을 들고 싶어진다는 그 기분을 느끼고 싶지 않은데 저는 이 6.8 혁명 4부까지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제목이 세계를 뒤흔든 1968년인데 그 뒤흔들었던 세계가 다시 또 그렇죠. 백내시가 만연하고 인종차별이 만연하고 또 우리 그 차별과 혐오가 전 세계를 다시 또 이렇게 뒤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어디선가 가려움이 막 몰아오고 있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한테도 개인적으로는 1968년이라는 그 시간 그것이 이 세계사적으로 가는 의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고민하게 된 시간이었고요. 어느새 이렇게 4부를 진행을 처음 맡아서 이렇게 마쳤는데 제가 기대했던 건 뭐냐면 막 댓글이 막 와서 다음 기다릴게요 라든가 아니면 영선아 오늘 해 안 해? 막 이러면서 관심을 보일 줄 알았는데 그런 문자를 받지 못해서 좀 생각보다 만만치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다음 에피소드는 우리 심재옥 진행자께서 맡아주시고 저는 그 다음 에피소드로 돌아올 텐데요. 특별히 초안을 이렇게 마련해 주신 그 김원 청년동지한테 감사드리고요. 또 두 분 저는 사실 좀 긴장감이 없이 되게 편안하게 마치 커피 마시는 기분으로 그렇게 만날 수 있게 편안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건강하게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그 긍정적 의미를 아무리 얘기해도 6.8 혁명은 실패한 혁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여 민주주의는 대의제 민주주의와 권력의 위계 질서를 넘지 못했고 모든 질서에 대한 거부를 내세운 반권위주의는 자본주의 체제의 공고한 물신화에 막혔습니다. 사회 문화 운동으로 이어진 후계 운동은 6.8 혁명의 거대한 이상에 비하면
한참 더딘 걸음에 머물렀습니다. 그럼에도 성급하게 그 평가의 문은 닫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68혁명은 아직도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68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은 혁명이고 어쩌면 영원히 끝나지 않을 혁명이기 때문입니다. 늘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시간에 또 다른 장소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오늘도 이어가고 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